먼저 논의기를 예, 반갑습니다. 25주년 노동자 재투쟁에 관한 발표를 받았을 때 막막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원래 요 말고 새롭게 발표된 말씀을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제가 좀 실수로 이 자료집에 자료에 제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비했던 메모입니다. 이게 이렇게 파일이 똑같이 잘못돼가지고 묶여있는 자료집에 그 메모는 가능하면 아니라 좀 확실히 이건 아니다.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쪽에 보시면 여야과 토론에 중간에 조금 제가 감상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87년의 주역들이 어떻게 됐는가.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저런 생각하면서 보니까 돌아가신 권영목 위원장, 또 김문수 위원장, 김준영 위원장, 이석행 위원장, 심상정 사무처장일까요? 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뭐 이 중에 현역이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좀 더 있습니다만, 이 현역이신 분들한테는 혹시라도 제 감상 때문에 눈을 끼칠까봐 제가 원본에서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랬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이런 자료로 나와버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마음에 짐이 지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런 고민, 그런 감상의 결과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은 제가 따로 독한 제대로 된 파일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한 개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문을 지나가면서 제가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25년 이야기여서 자세하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여기 살아있는 증인들이 계시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주역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또 많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기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은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좀 칙칙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장이 좀 분명하게 이렇게 글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서론에서도 제가 그걸 써놓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어쨌든 이걸 우리가 아까 단병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게 이론적이든 또 실천상의 어떤 판단이든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도 책임 있는 한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분명하게 제시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자. 이게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판단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 25년 전체를 평가하고 그 중간중간마다 있는 중요한 계기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주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론적인 관점에 좀 뒷받침을 가지고 제시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명제는 저는 일말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제야 비로소 종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꼭 학술적인 판단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서로는 감상적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꼭 씹으면서 이 주제를 꼭 씹으면서 이런 감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고 그 감상을 쓰는 것 자체가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난 25년간 노동자 대투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5년간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혹은 2, 3년을 지나오면서 저는 점점 이제 노동자 대투쟁은 드디어 역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연구자들 중에서는 노동운동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는 노동사 연구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노동운동이나 노동자들의 삶의 중요한 길목들, 역사적 길목들을 다시 복원해내는 그런 연구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노동사 연구. 주로 지금 1970년대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87년도 그런 노동사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로소 최근에 와서 87년이 역사가 되었다. 이런 판단이고요. 현실이 아니라 역사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실운동 87년에 만들어졌던 주체, 그 세대, 그 운동의 의제, 그 열정, 그 결과가 모두 합쳐서 제가 볼 때는 역사적 한 단락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의 주역들이었던 그분들은 지금 50대 중반,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20대, 30대 초반에 가졌던 그 운동의 열정, 그 문제의식들은 제가 복원되는 지금 소진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쁜 경우에는 우리 운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른바 우리가 계급운동이라고 했을 때 자본의 방패막이가 되어 있는 단체의 활동가, 선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태일 열사 동상에 꽃을 바치고 있을 때 그걸 안내하고 조직했던 분이 87년 노동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 우리 민주노총위원장을 하셨던 87년에 또 한 분의 영웅이랄까 훌륭한 출중한 지도자였던 분이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최근에 통진당에서 벌어졌던 우리가 참 직시하기 힘든 그런 사태. 그 사태를 보는 시각은 진단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운동의 결과, 노동자 전체 운동의 결과는 저는 87년에서 출발한 운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단락을 맺었다. 근데 세계 모든 노동운동이 그렇듯이 노동운동이 물질적 기반이 재생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럼 노동운동, 한국 노동운동, 민주노동운동 문을 닫는 거냐? 저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강병우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주노동운동의 위기가 문을 닫는 소식은 아닐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의제, 새로운 실천의 모형들과 전략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위해서 그런 희망을 위해서 지난 25년을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분석별로 가서 이론적인 것을 그냥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논의를 하는 장은 아닐 것 같고요. 자세한 논의는 이론적인 것에 관해서는 각주 여러 이론가들의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표 1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한국의 노동 정치를 좀 거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약간은 뭐 복잡하게 느끼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글은 이 표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3절 이하 글들은 이 표를 자세하게 가능하면 좀 정리하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우선 이 표 전체 윤곽을 한번 소개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표는 왼쪽의 후분을 보시면 3개의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축적체제, 국가체제, 노동체제, 체계가 있고요. 이것은 구조적인 어떤 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행위자들이, 노동운동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인 거죠. 예를 들면 87년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라고 하는 틀위에 있었습니다. 또는 전두환 정권이 만들었던 노동법 체계라고 하는 틀 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틀을 우리가 가지고 그 위에서 어떤 전략적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운동을 가장 크게 규정하는 축적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축적체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축적체제 위에서 어떤 정치적 상부구조, 국가체제가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또 노동운동의 주체적인 전략의 결과로서 어떤 노동운동 내부의 구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노동체제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체제라면, 구조라면 두 번째는 전략이고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실천은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게모니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대항 헤게모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좀 낯서실 텐데요. 아래 밥 제섭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정리한 국가론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한 우리 글로는 손호철 교수가 2002년에 정리한 글이 있고요. 김호기 교수가 1993년에 정리한 글이 있고 원문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국가 프로젝트와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모두 다 지배블록,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들이 사회 전체를 통치하고 노동계급의 저항을 물리쳐가면서 통제해가면서 한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여나가는 전략입니다. 이 헤게모니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는 누가 어떤 뛰어난 개인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미리 사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시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블록은 이런 전략적 어떤 틀을 가지고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노동운동을 통제하거나 자본 축적을 이루어내거나 또는 정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계급의 전략이고요. 국가 프로젝트는 그 계급 중의 일부 혹은 직접 지배를 담당하고 있는 지배 블록 중에 일부 세력이 국가를 통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전략적 기획입니다. 그리고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이런 국가와 자본의 지배 전략에 대해서 노동계급이나 여타 사회계급들, 저항 세력들이 어떻게 저항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기획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투쟁을 하는가, 저항을 하는가, 또는 국가의 지배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가를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축적체제와 프로젝트와 전략적 기획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리 노동정치의 어떤 조직적인 현상은 결국 노동조합 조직과 정당 조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인데 1987년 대투쟁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1999년 총파업과 외환위기라고 하는 2개의 시간 계기가 있습니다. 이 87년 대투쟁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소개는 불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대충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축적체제는 87년 이전의 유혈적 테일러주의, 주변부 포도주의로부터
주름 포도주의는 사실은 97년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97년 이후에 종속적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체제는 아시다시피 87년 민주화 이전에 주변 파시점 군사 독재 체제에서 87년 60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내부에서 미시적인 성격 변화가 있습니다. 노동체제는 87년 이전의 억압적 대결체제에서 1987년에는 이른바 1987년 노동체제가 형성이 되었고요. 97년 이후에는 한편에서는 87년 노동체제가 해체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한국 노동사회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헤게모닉 프로젝트는 자본계급의 지배 전략은 87년 이전에는 전대체제였습니다. 말하자면 무력 또는 위로부터 강제로 무력과 더불어서 주어진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저항이 용인되지 않은 그런 전대체제였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지배계급은 어떤 확고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갖지 못했고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97년 이후에는 지배 세력들은 두국민 전략이라고 하는 이 두국민 전략을 아래 밥 제소비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주로 영국과 미국의 1980년 이후에 나타났던 계급적 지배 전략을 제소비라는 사람이 두국민 전략, 투네이션 스트래티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도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국가 프로젝트가 좀 낯선 개념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7년 이전에는 발전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발전국가라고 하는 지배 전략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이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력들은 상대의 계급을 억압하고 또 자기 계급의 통합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무너졌죠. 87년 대투쟁,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노동운동 민주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87년 체제의 국가 프로젝트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관료안에 넣은 이유는 이 노동운동 민주화 프로젝트는 제대로 지배불능 내부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안에 집어넣고요. 이 노동운동 민주화 프로젝트가 97년 이후에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민주화 프로젝트로 되살아나고 아시다시피 97년 이후에 이른바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민주화 프로젝트로 되살아났고 동시에 추진이 된 프로젝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계속 이어져 온 지금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온 선진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었는데요. 별표에서 보듯이 2005년을 전후로 해서 국가 프로젝트에서 민주화 프로젝트는 선진화 프로젝트로 통합되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말하자면 봉합되거나 종결됐다는 거죠. 민주화 프로젝트는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와의 국가 프로젝트는 선진화 프로젝트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8.15 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성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집권 4년 만에 한국 사회가 선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시고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표현이 747로 나타났습니다. 747 비행기가 선진화를 상징하는 비행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47로 표현을 했는데 747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선진화는 이루어졌다. 집권 4년 만에. 그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담론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대항 헤게모니는 87년 이전에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87년부터 이 계급적 대항 헤게모니가 만들어졌는데요. 87년부터 97년까지는 민주화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었고 97년 이후에도 노동계급 운동은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민주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97년 이후에 노동운동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반신자유주의 프로젝트 단계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기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제가 보건대는 97년 이후에도 우리 노동운동의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잡지는 못했다. 소수파 전략이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발완에 집어넣었습니다. 노조조직이나 전당조직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제2에 대한 정리인데요. 노동자 대투쟁을 노제2로 축약을 해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기도 하고요. 노제2에 관련해서는 제가 글을 이전에 2번 쓴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에 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10주년이 되었을 때 당시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대투쟁에 관한 토론회에 제가 한 꼭지글을 발표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그때 토론회 기획은 유월환경 10주년이었습니다. 저한테 돌아온 것이 노동자 대투쟁과의 관계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다루었고 핵심은 유월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에서 구체적인 경험적 수치나 팩트 이런 것들에 제가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이걸 또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걸 또 목표로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97년에 썼던 제거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경에 노동자 대투쟁이 20주년이 되었을 때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20년이라고 하는 학술 기획을 했고 여기에 계신 전 정책 원장 주도하에 또 책을 한 권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고요. 다른 걸 썼습니다만 어쨌든 노동자 대투쟁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저 혼자 생각에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학술지에 20주년을 기념한 그런 저 혼자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장님 좀 말씀하셨지만 저로서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그리고 25년 만에 글을 쓰는 셈인데 제 혼자 기대로서는 노동사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실 운동의 의제로서는 이제는 노동자 대투쟁은 그만 연구해야 되겠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유를 썼습니다. 표 2를 보시면 대투쟁 이후에 한국 노동운동의 진행을 숫자 수준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만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쟁의 건수, 참가자 수 그렇습니다만 맨 오른편에 노동 손실일 수를 보시면 노동자 대투쟁 87년에 노동 손실일 수가 약 700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죠. 540만 일, 635만 일, 448만 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발생 건수는 급속하게 줄어듭니다만 손실일 수는 거의 92년까지 100만 건을 상회합니다. 150만 건 이렇게 나옵니다. 발생 건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는데 손실 수는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해석할 때는 노동자 대투쟁 때는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에서 다 뛰어나왔는데 92년경에 오면 이제 싸울 수 있는 큰 사업장에서나 싸울 수 있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싸우기가 힘든 조건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밖에 노동자 대투쟁의 중요한 특징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조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쪽, 5쪽에 이어지는 특징에 관한 정리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에 관해서는 간략히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역사적 위상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유월환경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넓게 보면 아까 권영기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70년대 노동운동과의 관계 그 다음에 80년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쟁의 도로동맹 파업과 대우자동차 파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노동자 대투쟁 이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요. 우선 70년대 운동과의 관련성을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연구자이든 실천활동가이든 70년대 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였습니다. 도식화하자면 70년대는 여성, 경공업, 거기다가 경제주의적인 민주노총 이렇게 딱 도식화가 되어 있죠. 80년대는 남성, 중공업, 전투적이거나 정치운동을 포함하는, 변혁운동을 포함하는 계급적 노동운동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질적 차별성은 저는 유의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점이 있습니다. 주체가 달라졌고 의제가 달라졌고 운동 양식이 크게 달라졌고 그리고 노동해방 또는 변혁적인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게 확실히 노동자 대투쟁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그게 없죠. 제가 볼 때는 찾기 힘듭니다. 예, 이제 이런 질적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그것보다 더 상위의 역사적 개념으로 보면 저는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80년대 노동자 대투쟁이 만들어낸 민주노동운동은 둘 다 동일한 지평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동사회의 민주화라고 하는 지평입니다. 노동조합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치적인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주체로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말하자면 노동정치, 노동사회에서의 민주화 요구였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전태일의 꿈은 1987년의 대투쟁으로 저는 17년 만에 폭발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런 제가 감상적인 서술도 앞에 써놓았습니다만 실제와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사회, 노동정치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이거랑 이제 전태일의 투쟁, 70년대의 투쟁과 유월항쟁 노동자 대투쟁의 투쟁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노대투의 성격과 관련된 평가입니다. 이건 노대투 직후부터 나와 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가이고요. 현대 정파, 이른바 정파의 어떤 운동 전략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론적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에서 노대투는 계급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쪽에서 노대투는 일시적인 생존권 투쟁, 경제투쟁, 자연발생적인 투쟁, 아주 낮은 수준의 대중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의 극단적으로 다르죠. 상반된 두 가지, 제가 조금 도식화를 심하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매우 상반된 것 같지만 하나의 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하는 지점은 바로 유월항쟁과 다른 투쟁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제가 97년에 쓴 글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한 논문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입장은 좀 둘다단론이다.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이런 두 가지 입장이었고 저는 그 사이, 그 중간이 노동자 대투쟁이었다고 보고 그 중간의 노동자 대투쟁은 유월항쟁과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유월항쟁의 확장이었다. 이게 제가 97년에 썼던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이 노동자 대투쟁이 앞의 역사, 유월항쟁은 그것이 70년대 노동운동입니다. 앞의 역사하고는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 대투쟁의 이후의 역사와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이제 4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1987년 체제 10년이 노동자 대투쟁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화두였습니다. 20주년 때 저 혼자 쓴 글의 결과는 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좀 종합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론틀을 좀 더 만들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노동자 대투쟁은 1987년 9월에 폐기한 채로 종결된 그런 투쟁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에 직접적으로는 2달 반, 3달 만에 노동자 대투쟁은 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개입하지 못하는 가운데 11월 달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대투쟁이 9월에 문을 내리냐? 그렇지 않다. 저는 이후에 10년, 1987년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노동자 대투쟁은 확장되었고 심화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한 투쟁으로 되살아났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상적인 이야기고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감상적이고 비유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절의 내용입니다. 노대투의 진행 과정은 87년에 2달 반 동안 진행되었던 노동자 대투쟁의 진행 과정은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민주노조의 투쟁 과정과 형태도 유사하고요. 그 내용도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운동의 주체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87년 운동은 누가 보더라도 제조업, 대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직, 전문직으로 확장되었고요. 나중에는 결국 공공기관과 공무원, 노사로까지 확장되었던 투쟁이었습니다. 운동의 의제에 있어서도 87년 대투쟁에서는 민주노조 인정해달라, 교섭 제대로 하게 해달라, 생존권 보장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주제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업장 민주화, 생존권 보장,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10년 동안 그 투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별노조 건설하자, 노동정당 건설하자, 민주노조를 인정하는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하고 제3자 개입 금지부터 없애라,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라 등등등등 아주 구체적인 요구로 10년 동안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건대는 87년의 대투쟁은 87년 최대 10년 동안 되살아났고 운동의 의제가 확장되었고 주체들이 늘어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87년 대투쟁은 직접적으로 패배한 투쟁이었습니다만 87년 체제의 10년 동안의 투쟁은 패배한 투쟁이 아니라 승리한 투쟁이었습니다. 1996년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자본의 양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가 시작되었고 민주노총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당시에는 민주노총은 합법노조가 아니었습니다만 정부에 의해서 적어도 노계위에서는 합법적인 주체로 인정받고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계위를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었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내부에서 강고하게 싸웠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노계위는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에 날치기,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새벽 5시에 국회에 모여서 날치기 파업을 법을 통과시킨 관계로 26일부터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총파업을 이끄신 당사자 권영길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결국 자본이 양보해서 진행되었던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87년 이후에 10년 동안 만들어진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날치기 법안이 그대로 제도화되는 그런 결과로 끝났을 텐데 노동운동은 10년 동안의 싸운 역량을 집중해서 집결해서 자본 내부의 지배의 블록 내부의 수구 세력들의 저항, 노동개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물리치고 노동민주화라고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97년 3월에 노동법 개정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제3자 개입 금지와 복수노조 금지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정치활동도 일부 해결이 되었고요. 이후에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는 것은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 99년 정도의 합법화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합법화가 됩니다만 실제 민주노총을 합법화한 것은 이 97년의 겨울 총파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었고 97년 총파업에 의해서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에서도 시민권을 회복했고 국가로부터도 합법적인 주체로 권리를 회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87년 9월에 종결된 것이 아니었고 97년 겨울 총파업에서 종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 겨울 총파업 한 번으로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97년에는 그 연초에 겨울 총파업이 있었습니다만 연말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것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계기가 97년에 들이닥쳤고 이것이 87년 체제를 구조를 무너뜨린 아주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뭐가 더 근본적인 힘이었느냐, 87년 체제를 무너뜨린 힘이었느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제 생각은 IMF 외환위기가 더 중요한 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노동운동이 주체적으로 87년을 무너뜨린 바로 그 해에 87년의 노동운동, 민주노조운동을 근본적으로 잠식할 수 있는 구조변화,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매우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각주에도 그런 걸 써놓았습니다만 그게 겨울에 파업이 일어났고 11월에 외환위기를 우리가 당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1년이 아니었고 5년이었다면 혹은 10년이었다면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글은 안 쓰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감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이 원구가 바뀌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사회학자들이 그런 가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역사적 우연성이죠. 우연성에 의해서 민주노조운동은 결정적으로 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대투쟁은 5절로 넘어가시면 두 개의 계기에 의해서 종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체제는 두 개의 계기에 의해서 종결이 시작되었습니다. 97년은 저는 질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은 필연적으로 문을 닫는 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그 노동자 대투쟁은 완전히 문을 내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9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노동자 대투쟁은 문을 내리는 쪽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인데요. 두 개의 계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겨울 총파업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시민권을 얻고 이제 전태일이 희망했던 꿈 중에 하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87년 체제는 결정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자 대투쟁의 요구 또 노동자 대투쟁의 틀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IMF 외환위기가 와서 우리 노동정치의 구조적인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은 아시다시피 61년 이후 3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이 경제성장, 물질적 경제성장, 노동력 고용의 끊임없는 확장이라고 하는 틀 위에서 기업별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대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온 것의 역사적 구조적 변화는 우린 지금 그것을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혹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자들이 사상 초유로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고용불안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고용불안에서는 기업 단위 민주노조로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노조로서는 또 기업 노조의 노동조합 운동 수준에서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87년 체제에서 이미 의제로 제기되었던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 세력화를 급속하게 현실적인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87년 10년 동안 모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모이면 산별노조 건설, 노동계급 정당 건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97년까지 그것은 현실적인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안 왔다면 그 과제는 굉장히 느리게 우리 운동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가 온 이상 그 두 가지 과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 운동은 그 두 가지 과제를 현실적인 조직으로, 현실적인 운동의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그런 계기에 의해서 87년 체제는 무너졌고 이제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고 하는 것이 97년부터 급속하게 구조화,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특히 국가의 두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제도화, 구조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두 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보수 세력이 아니라, 이 땅의 전통적인 보수 수구 세력이 아니라 이른바 자유주의 보수 세력, 집권 세력이 만들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IMF 외환위기를 맞는 바로 그 해,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만 바로 그 해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야당 자유주의 보수 세력은 전태일 이래 민주노동운동의 동료였습니다. 전태일과 함께 또는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그 자유주의 야당 세력 정치인들은 같이 싸웠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같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9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했고 IMF 외환위기에서 이 두 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것, 그것도 오늘의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맞이한 중요한 역사적 위헌 혹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른바 민주정부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실행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실행을 했습니다만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입안자는 1995년을 전후로 한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노동정치 영역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고 기존의 노동정치 틀을 바꾸겠다 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과 맞바꾸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신경영 전략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 노동자 제도, 변형 근로시간 제도, 그 다음에 정예보 제도 도입, 그리고 더 나아가면 비정규 노동자 일반에 관한 어떤 제도화, 이것을 자본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국가의 전략 기획으로 만든 것은 YS 정부 말기에 청와대 내부의 이른바 노동개혁회였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검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 내부 일부 개혁파들이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수구 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했고요. 국가기구 내부에 있었던 당시의 수구 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연말에 날치기 노동법 개정으로 자기들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된 다음에 95년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갈 길도 사실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국가 자본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 프로젝트는 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는 민주화 프로젝트,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 이것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 노동개혁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적 틀로 관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과 맞바꾸는 것으로서 당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본의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해고 파견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법률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법과 원칙의 관철, 노동자들이 예외냐, 노동자도 법과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법치주의 이념이 제도화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이게 국가자본의 두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불행하게도 민주정부들이 이것을 밀어붙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들어오면 민주화 프로젝트는 막을 내립니다. 남은 것은
선진화 프로젝트,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치주의로 규정될 수 있는 선진화 프로젝트만 남아있고, 그 선진화 프로젝트 앞에 지금 우리가 5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동운동은 무력해져 있습니다. 예, 노동운동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 극심한 고용위기, 구조적인 고용위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계급적 운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는 필연이다. 그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적화적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적어도 추상적인 의미에서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당들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제가 외환위기를 지나오면서 확보됐다고 대중화된 것이죠.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산별노조는 커다란 장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산별노조는 만들었지만 제가 보건대 실천은 87년 체제의 민주노조 운동의 기업별 노조 운동의 실천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한 걸음도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일기업 일노조 전혀 결정적인 진척이 없고요. 비정규 노동자들과 정규직 민주노조 조합원들 간의 다툼은 갈등은 지금도 울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87년을 한 걸음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여기서도 뭐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면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주의와 패권주의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근데 흔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도 그런 이 자리에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패권주의지 전국주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주의 문제, 저는 이거 민주노조 운동 혹은 노동자 계급 운동, 정치 운동이 빠져나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주의 문제의 뿌리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2,500만 인구,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무력,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있는 이상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상의 이념과 논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이더라. 그 주장과 내용이 얼마나 우리 현실 운동의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저는 일정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계기를 지나면서 그분들도 좀 더 합리화되겠죠. 좀 더 세련된 이념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통진당이 완전히 무너져서 눈을 내고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전국주의 정치 세력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간의 한국의 정치 운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혁당, 통합당 역사에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의 잘못된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근거가 있습니다. 물질적 근거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 권력과 힘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냐?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민주노동이 또는 노동자 계급 정치 세력화가 그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 운동에서 어떤 변수로 설정할 거냐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을 이번에 하지 않는 또 이런 일에 부닥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고요. 제가 그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분단 체제의 문제이겠죠. 두 번째 문제, 패권주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87년 체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껍데기는 노동자 정당이었는데 실체는 노동자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뭐 그 사이에 배타적 지지의 문제 이런 등등 우리가 다시 구체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만 본질은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른바 과거에 변형운동론에서 이야기하는 조합주의적 노동정치세력화, 경제주의적 노동정치세력화, 노동조합 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2008년의 분당, 2012년의 통진당 사태, 진보신당이 문을 내리는 결과,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민주노동운동이 여전히 나이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노동
중심, 노동 의제가 없었다. 노동 중심의 정치 세력화가 안 됐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민주노동운동 내부에 생각하는 노동 중심 세력화는 제가 볼 때는 자판기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시스템. 그거는 노동조합 운동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이 중심이 되겠다. 노동 의제로 채우겠다. 노동 활동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건 정치 세력과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핵심이 뭡니까? 노동계급을 넘어서겠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으로 다 채우겠다. 그거는 87년 체제의 자판기 정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을 앞으로 계속 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심하게 하겠다. 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뒷부분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세대 운동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도 넓은 의미에서 87년 세대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기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인정적인 어떤 사고의 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기해놓은 의제들,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고 3대 노조를 한 걸음 더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감독위원장님 참가하신 민주노동운동 다른 토론회, 중요한 토론회 제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토론이나 현재의 고민 순위에서 전망이 뭐냐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망, 새로운 의제, 새로운 실천, 새로운 주체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등대 전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깃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엉터리다, 다 버려라. 과거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 세대가 만들어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물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못 만들 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현역이니까 뭘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시작할 때다. 그래서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